여러분 안녕하세요. 슬김슬김 스키돌마 채널 운영하는 이슬기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미디어 창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준비하면서 읽고 있는 자료 중에 되게 좋은 글이 있어가지고 그걸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일단 아시아 지역을 취재하는 취재기자로 일한 지가 지금 2011년부터니까 올해로 이제 14년째 정도 됐는데요. 지금 창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 에서도 특히 동남아시아랑 그다음에 남아시아 이렇게 현지 언론사 외신에서 일을 했고, 그다음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계속 그 프리랜서로도 활동을 해왔었는데, 계속 기고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매체를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다가, 그 뉴스타파라는 한국 탐사보도 저널리즘 센터에서 3년 전부터 그 새로운 매체 독립언론, 특히 비영리 독립언론을 만드는 그러니까 지원하는 그런 그 스쿨, 미디어 스타트업을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3기 펠로우로 지금 지난해 11월부터 활동하고 있는데, 그 매주 활동하고 활동일지 쓰고 또 뉴스타파 펠로로서 그 취재하고 보도에 참여하면서 뭘 배웠는지, 어떤 활동하는지 계속 기록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 매달 한 번씩 이제 창업과 관련된 세미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달 제가 만들고 싶은 독립언론의 기획안을 작성해보는 그런 연습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 과정 중에 있어요. 근데 지금 계속 하다가 막힌 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아무래도 현장에서 취재하는 일만 계속 해왔고, 직접 독자들하고 아니면은 그 뉴스를 읽는 사람들하고 직접 소통을 하거나 어떤 것이 의미 있었고 그 읽는 사람들에게 중요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는, 그러니까 제가 생산한 뉴스 기사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취재하는 이야기들이 누구에게 중요하고 누구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는지, 이게 재미가 있는지, 값이 있는지, 일반 삶의 향상에, 전반적인 삶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할 방법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봉착한 문제가 계속 제가 생산자 위주의 생각으로 뉴스 창업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11월부터 시작했으니까 매달 했으면은 이제 3번 정도 그 기획안 작성하는 세미나를 했는데, 지금 같은 자리에서 머물러 있다는 느낌을 제가 받거든요. 그다음에 저랑 같이 세미나 해주시는 프로그램 담당주 분도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이제 생산자의 마인드를 버려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읽을 것인가, 이게 왜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인가, 이거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수 없다. 그다음에 의미도 없죠. 사실은 살아남는 문제를 차치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거를 열심히 시간과 돈을 들여서 만든다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산자 마인드를 버려라. 이거는 정말 제가 정확하게 알겠거든요. 근데 기획안을 쓰면은 계속해서 공급자 중심의 생각을 제가 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왜 그런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제가 공급자와 생산자 중심의 생각밖에 하지 못하는지. 근데 보니까 제가 뉴스를 취재를 해가지고 보도를 한 그 판매처죠. 제가 돈을 받고 기사를 판 거니까. 그 판매처가 언론사였기 때문에 그 언론사에서 판단하기에 자기들이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자들이 판단하기에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사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채택이 돼서 그거를 제가 취재를 해서 원고료를 받는 이런 형식으로 일을 계속 10년 넘게 해왔기 때문에 그 생산자, 공급자 마인드에서 벗어나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사람들이 뉴스를 어떻게 보는지, 그다음에 저 자신도 제가 어떤 뉴스를 보는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뉴스를 보고, 어떤 뭐 유튜브를 보고, 어디에서 정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수집하는지, 이걸 되게 관찰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관찰하기 전에 제 자신이 어떤 걸 보는지 보면 좋은데, 저는 10년 넘게 제가 뉴스가 될 만하다고 생각하는 저의 판단 기준이라는 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철저히 제 개인의 삶의 질이 올라가는 그런 방식의 뉴스 소비를 하지 않고, 저는 업계에 있는 사람이니까 어떤 게 트렌드이고 어떤 데서 어떤 기사를 사주겠다, 이거를 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자신의 뉴스 소비 패턴이나 습관을 보는 것은 제가 생산자, 공급자 마인드에서 벗어나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 논문이나 아니면은 리포트 같은, 관련 리포트 같은 걸 많이 보는데,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어떻게 알게 됐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마 제가 뉴스를 보다가 그냥 업계 동료들이 누가 있는지 파악하다가 알게 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이분은 유럽 사람이에요. 국적은 말하기가 좀 그렇고 유럽인인데, 말레이시아에 있는 독립언론 말레이시아 킨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인터넷 언론인데, 거기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해서 그 뒤로 쭉 아시아 지역에서만 뉴스룸에서 일을 해온 유럽 기자예요. 일단은 석사를 중국에서 한 걸로 알고 있고, 중국 유학을 시작으로 아시아와 인연을 맺은 걸로 알고 있고, 이름은 패트릭 보울러인데요. 그분이 뉴욕타임즈 에디터로도 일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라디오 프리 러시아 였던 것 같아요. 라디오 프리 에이시아가 있고 라디오 프리 러시아가 있고, 근데 아무튼 자유 방송 해가지고 지역마다 있는 그 인권하고 그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반대하는 그런 매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에디터로 일을 오랫동안 하고, 그분은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 담당 에디터로 일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런 다음에 지금은 이제 미디어 컨설팅 같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본인 웹사이트에서 자기가 이제 미디어 저널리즘의 그 문제, 저널리즘이 봉착한 문제, 왜 전 세계 시민사회 민주주의가 쇠퇴하고 시민의 자유가 억압받는지, 왜 독재 정부와 극우익의 정치인들이 득세하는지, 그 상황에서 얼마나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는지,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다가 이제 일단은 언론을 통해서 그 억압된 자유나 뭐 문제, 민주주의의 탄압이나 인권 침해나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독재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는 정보가 제한이 돼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할 때 이분이 이제 관찰했던 것을 모아가지고 자기 뉴스레터 식으로 홈페이지에 자기가 이제 시빅 미디어라는 그거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의 인사이트, 그러니까 저널리즘의 위기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자기가 관찰한 거, 고민한 거, 그다음에 자기가 리서치한 거, 읽은 거, 이런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글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본 글이, 제가 이제 링크드인 통해서 자기가 올린 거를 공유를 해주니까 제가 가장 최신의 것을 봤는데, 제가 이제 뉴스타파 펠로우로 활동하면서 이제 독립언론 창업 기획안 작성하는 과정에서 부딪혔던 그 생산자, 공급자 위주의 사고방식에 좀 경종을 울리는,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생각이 좀 깰 수 있는 그런 글을 발견해가지고 너무 좋다고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이 친구가 글을 크게 길게 쓰는 편은 아닌데요. 이번에 13번째라고 여기 써져 있거든요. 본인이 쓴 13번째 글인데, 그게 이제 되게 굉장히 길게 작성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계기가 됐던 이유가 그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취임식 했잖아요.
90일 동안 취임 이후 90일 동안 미국에서 정부 기금을 들여서 외국에 지원하는 사업을 일단 다 중단을 시켰나 봐요. 그런 긴박한 인도주의 지원 외에는. 근데 알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뭐 시민사회나 아니면 인도주의나 아니면 뭐 민주주의, 언론, 자유, 인권 이런 분야에서 가장 많은 그 에이드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에이드, 네, 지원금을 제공하는 그 외국에 자기 나라 밖에 가장 큰 돈을 쓰는 곳이 미국이잖아요. 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다시피. 근데 미국에서 90일 동안 그걸 중단한다고 했을 때 이제 가장 자금의 지원금의 중단이 긴박하게 우려되는 분야가 이제 언론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은 그 중앙아시아, 러시아 이 지역의 미디어 자유와 뭐 인권, 그다음에 민주주의 이런 거 위주로 활동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왔기 때문에 에디터로서. 근데 지금 뭐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중앙아시아의 뭐 러시아 그 구소련 지역이었던 나라들 독립한 국가들의 언론이 비영리 언론이 꽤 많이 있긴 한데 대부분 지원금에 기대 가지고 운영하는 곳이 많나 봐요. 그러니까 재원이,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재원이 광고 모델이 아니고 지원금, 그런 유럽이나 미국의 단체들이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에 의존해서 운영을 하는 거죠. 월급이든 그다음에 회사에 필요한 운영 자금이든 이런 것들을. 근데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면서 해외로 나가는 그 정부의 세금이, 그러니까 시민의 세금, 미국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정부 해외 지원금을 다 일단 프리즈 한다고 했으니까 엄청 패닉이 왔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그 패닉이 온 많은 동료 언론인들, 미디어 스타트업 운영자들을 위해서 이 글을 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중앙아시아나 그런 러시아 주변의 이웃 국가에서 미디어를 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밑줄을 그으면서 읽었는데 거의 다 그냥 밑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도 이걸 소화하면서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오늘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원본 글의 링크는 영상의 더보기란에 공유를 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이제 밑줄을 친 내용 중에서도 필터를 한 것 중에 공유하고 싶은 거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글을 쓰게 된 그 계기가 미국의 국제 미디어 개발 자금 급동결. 근데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대부분 언론인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왜냐하면 재원이 당장 끊겨버리면은 수익 모델이 기금에 기대는 게 거의 이제 50% 이상이기 때문에 이제 당장 문 닫을 위기에 처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를 먼저 공감을 해주고 그다음에 자기가 필요하면은 이렇게 구글 미시나 이 시그널 같은 걸로 자기가 상담 아니고 이제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 이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비영리 독립 언론이 그 외부의 기금에 기대지 않고 재원을 수익 모델을 다양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 하면서 나온 내용이 뭐냐면은 일단은 아까 제가 말했듯이 저도 지금 문제를 겪고 있는 게 오랫동안 여기서 말하는 게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웅장한 서사를 전달하는 것에 만족해왔고 그 사람들이 읽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는 검증된 그 서비스, 그러니까 성공적인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너무 신경을 안 썼다. 그래서 기금을 받아서 내가 쓰고 싶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사회에 중요하다고 내가 기자나 언론인이 판단한 기사를 내놓는 것의 모델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단 여기서 지금 현재
그 경제가 운용되는 그 방식, 특히 저널리즘이나 미디어 산업에서는 그 어텐션 이코노미가 엄청 주목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목 경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으면 그게 수익으로 이어지는 그 소셜 미디어, 미디어 컨텐츠가 다 그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클릭베이트라는 말을 예전에 많이 썼는데 사람들이 보게끔 만드는 주목을 유도하는 그런 훅 하는 그런 위주로 성공을 하려고 하는 것이 나는 지금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된다. 근데 일단 저널리즘 산업이라는 산업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이미 실패했다고 많은 언론학자와 언론인들이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꽤 오래된 일이에요. 사실 90년대 말에 이미 예고가 됐고 2010년대 들어서 실제로 확인이 됐고 지금 그냥 망하는 그 길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저널리즘 모델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시장이 실패했다, 저널리즘 산업이 실패했다고 말하는 것에 정확한 그 개념은 저널리즘이 실패한 게 아니고 그 상품화된 컨텐츠를 거래하는 그 시장이 실패했다 이런 뜻이라고 이 사람은 다시 한번 짚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돈을 받고 아니면은 그 주목을 얻어서 클릭이 많이 되면 광고가 오는 그런 형식의 수익 모델 시장이 이제 실패했다. 저널리즘의 영역에서는 그 사회적인 역할을 하는 저널리즘 영역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버리고 새로 가야 되는데 계속 이제 그거 외에는 실험을 해본 적이 없고 그다음에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전환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뉴스룸들이. 그래서 뭐 한국 언론도 보면은 후원 모델 하는 것도 있고 유료 모델 하는 것도 있고 근데 뭐 뉴스레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하잖아요. 근데 결론은 지금 다 구독자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독료를 낸 사람들에게 신문과 콘텐츠, 그러니까 뉴스 콘텐츠를 제공하는 정보값이 있는 뭔가를 제공하는 그런 시장이 여전히 지금 그 벼랑 끝에서 매달려 있는 상태로 계속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매체를 창업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고 새로운 것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왜냐면 그 구모델에서 저도 그 경력을 쌓아온 입장으로서 그래서 도움을 받는 게 여기에서 가장 그 메인 테이크어웨이는 뭐냐면 그 가장 주목해야 되는 저에게 새로운 내용은 뭐냐면은 뉴스가 어떻게 퍼지는지를 면밀히 봐야 된다. 이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게 저널리즘, 특히 비영리 독립 언론, 시민사회의 발전과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저널리즘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면 뉴스가 어떻게 퍼지는지를 봐야 된다가 이 사람의 메인 아이디어예요. 이 글에. 그래서 그거를 미디어 스타트업을 만든 사람들이 전략의 중심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지금 보면은 이 사람은 그 패트릭이라는 그 언론인은 스칸디네비아의 그 회원들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언론사 CEO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눠봤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미 그 소셜미디어에 돈 내고 마케팅 매체를 소개하거나 광고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구독자 유치하는 모델은 포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소셜미디어 뭐 인스타그램에 광고비 내고 그다음에 구독자가 유입되도록 하는 그런 거. 그다음에 뭐 신문, 우리로 옛날로 치면은 신문에 광고를 내서 구독자가 이 매체를 알도록 하는 그런 방식의 구독자 그 확대 전략은 아예 그냥 포기를 했고 대신에 두 가지 채널에 집중을 한다. 하나는 입소문, 하나는 소셜 인플루언서. 근데 이건 우리가 뭐 새롭게 아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데 그게 또 직접 돈 쓰는 경영하는 CEO 입장에서는 광고비를 내는 것보다 사람들의 입소문이 퍼지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그다음에 만든 거는 소셜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는 그냥 일반인일 수도 있죠.
그냥 유튜버일 수도 있고 유명한 인스타그래머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걸 노출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이렇게 하는지, 왜냐하면 뉴스를 사람들이 공유하는 방식에 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뉴스를 공유한다는 것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뭐 신문 기사나 인터넷 뉴스나 유튜브 영상이나 뉴스 자체를 사람들한테 메신저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이나 페이스북 메신저나 뭐 시그널 같은 왓츠앱 이런 메신저를 통해서 이 뉴스 한번 봐보라고 이렇게 공유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생각해봤을 때, 떠올려봤을 때 뉴스를 공유하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여기 글을 읽어보니까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내가 메시지를 보내면 받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뉴스를 공유한대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지금 많이 소비하는 뉴스, 뭐 한국의 예를 들면 지금 내란과 관련한 국회 조사나 수사기관의 조사, 그런 거 외에는 뭐 설날에 뭐 교통사고, 기후와 관련된 뉴스, 왜냐면 그건 바로 영향을 주니까. 그다음에 사건 사고 뉴스, 이런 거 외에는 사실 공유를 잘 안 그거 외에는 별로 뉴스가 공유될 만한 게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정치적인 뉴스 있잖아요. 정치 뉴스, 내란과 관련된 걸 예를 들었을 때 그거는 공유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제가 무슨 뉴스를 사람들하고 많이 공유하는데, 가족들한테 예를 들어 보낸다 했을 때 눈이 많이 온다, 뭐 어디 어디 교통사고가 났다, 그런 거는 공유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비행편 항공사고가 요즘에 워낙 또 많이 있으니까 비행기 항공사고와 관련된 뉴스, 그럼 우리가 당장 이용하니까요, 비행기를.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그런 것들 주로 이제 삶의 생명과 직결된 그런 뉴스를 많이 공유하는 것 같고, 친구들한테는 그 친구가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주제들과 관련된 좋은 읽을 거리, 아니면 뭐 새로운 글을 쓰는 사람, 아니면 흥미로운 사람, 이런 사람을 한번 읽어봐 이렇게 공유하거나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패트릭이라는 그 언론인이 이 글을 쓴 게 자기의 생각을 쓴 게 아니고 논문을 읽고 그거를 적절한 논문을 소개해주는 방식으로 글을 썼거든요. 근데 여기서 2018년에 나온 연구 중에 타이틀이 Let's Hate Together 이라는 게 있대요. 근데 개인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공유하는 것은 그 일방향적인 방송을 공유하지 않는데요, 절대. 대신에 그 받는 사람의 관심사와 우리의 대화에서 나오는 그 맥락을 중심으로 엄청 고려해서 신중하게 선택한 결과로 뉴스를 공유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 사적으로 주고받는 메시지 앱 채널 있잖아요. 뭐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텔레그램, 왓츠앱, 그다음에 시그널, 그다음 문자 메시지, 이메일, 뭐 이런 거에서는 그 사람과의 나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뉴스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감동적인 컨텐츠, 이런 거를 공공보다는 사적인 메시지로 많이 공유를 한대요. 그러니까 정치 컨텐츠는 그냥 뉴스 앱 같은 데서 보고 그냥 끝나지만, 이렇게 감정을 공유하고 싶은, 너무 분노한다, 너무 감동적이다, 재밌다, 귀엽다, 뭐 기발하다, 이런 거는 사적인 메시징 앱을 통해서 많이 공유를 한대요. 근데 그게 그냥 아무거나 귀엽고 감동적이라면 아무한테나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나의 관계에 따라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좀 서로 간에 의미가 있는 그런 뉴스, 기사와 컨텐츠를 공유한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다음에 또 비슷한 뉴스 공유의 동기를 다룬 논문이 또 여기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 사적인 메시징 앱에서 뉴스를 공유하는 동기를 분석을 한 논문을 여기 정리를 해줬는데, 거기가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긴 한데 그게 사회적인 동기가 있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관계 유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토론을 하고 상대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그런 거 있잖아. 의견 차가 있을 경우에, 아니면은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나 내가 생각하는 게 있는데 상대한테 설득이 잘 안 됐다고 생각했을 때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읽을거리나 정보를, 컨텐츠를 공유한다. 그다음에 나 자신이 브랜드를 좀, 나는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중요한 뉴스를 제일 먼저 아는 사람, 아니면 나는 트렌디한 거를 제일 빨리 아는 사람,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이제 개인을 차별화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뉴스 공유를. 그다음에 큰 집단, 예를 들면 단체 메시지 같은 경우에서는 그곳의 일원이 되고 싶기 때문에 뉴스를 공유하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다 생각하고.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취재를 요즘에 그 극우, 그다음에 국민의힘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직 정지된 분의 지지자들이 있는 곳들을 보면은, 그다음에 극우 유튜버 보면은 그 집단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공유하는 그런 그 패턴이 뭔지를 이제 알게 됐어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공유하는 것이 그냥 좋아요 이렇게 누르는 거하고는 좀 많이 다르고, 그다음에 소셜미디어에 그 공개되는 그런 계정에서 나누는 그 기사들이 점점 이제 메시징 앱,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아니면은 단체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메시징 앱 안에서 뉴스 공유로 많이 바뀌어서, 사실 예전에는 막 그 뉴스 매체들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올렸을 때 좋아요나, 아니면 개인이라도 좋아요나 리트윗이 많이 되거나 뷰가 많으면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중요한 그 트렌디한 것으로 인식이 됐는데, 점점 그것도 이제 비공개화되고 있다는 게 이 글에서 또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뭐 트위터는 잘 쓰지 않고 이제 블루스카이나 뭐 마스토돈이나 스레즈 같은 걸로 다 많이 이제 분산이 됐잖아요. 분산이 된 상태에서 뉴스를 공유하는 것이 많이 줄어들기도 했고, 거기서 좋아요 많고 거기서 많이 공유된다고 해서 내가 또 보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개인 간에 주고받는 메시징 앱이나 단체 그룹 채팅 같은 거 아닌 이상 뉴스 공유를 잘 하지 않는다는 게, 여기서 소셜 공유가 점점 비공개화 된다는 것의 의미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이제 이 뒤부터는 제가 제 매체를 창업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러한 환경에서 미디어 그 조직이 그 고려해야 되는 전략 같은 거, 그런 것을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뉴스 공유에 대한 거를 쭉 본 다음에, 사람들이 뉴스 공유를 한다는 것이 사회적 욕구와 관련돼 있다는 것을 아까 언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뉴스를 공유한다는 것이, 여기서 나온 첫 번째 이제 그 미디어 조직이 고려해야 할 전략적 변화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뉴스 공유가 정보 전달을 단순히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관계를 유지하고 지위를 향상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디어에서 컨텐츠를 만들 때 이런 거를 고려해야 된다. 2번째는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는 것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 뉴스를 어떻게 공유하냐, 예를 들면 저녁 먹는 자리, 밥 먹는 자리, 술자리에서 얘기할 때, 그다음에 메시징 앱, 그다음 그룹 채팅, 이런 거에 이제 소개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컨텐츠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그거를. 그럼 세 번째는 그러니까 관계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기. 이거는 이제 뉴스 매체가 그 언론사의 그 커뮤니티를 만든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고, 이거 약간 약한데, 제가 보기에는 원래 있는 커뮤니티들을 지원하고 그 공간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로서 언론이 기능을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고, 네 번째는 새로운 퍼블리싱 기술을 개발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약간 좀 기술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의 언론 미디어 생태를 보면은 만들고 보내고 송출하고 이런 방송형으로 설계가 돼 있는데, 사람들이 신뢰 네트워크,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들끼리 구축한 네트워크 안에서 정보가 퍼뜨려지는 방식의 기술이 지금 개발되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다섯 번째는 이게 뉴스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고 그게 공유가 된다고 쳤을 때 그것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야 된다.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저널리즘 콘텐츠 시장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 형성이 돼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라고 치면은 내가 본 거를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이 사람이 이거에 관심이 있다고 알고리즘이 인식을 하고 계속 거기에 맞는 거를 제공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게 주목 경제에서 정확하게 이용하는, 그러니까 주목 경제가 운용되는 그 방식인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거는 그런 식의 주목으로 형성된 알고리즘이 왜곡돼 있는 그 경쟁을 유발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만 계속 만들도록 그 형성이 돼 있잖아요. 알고리즘이. 사람들이 계속 클릭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여기도 여전히 클릭베이트죠. 뭐 썸네일 보고 아니면 주제를 보고 아니면 컨텐츠 그 자체도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만 계속 나오지 중요하거나 필요한 게 계속 나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거나 공동체의 선을 더 추구하는 방식의 알고리즘은 아니라는 것이 그 현재 주목경제 알고리즘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관계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구축된 그 네트워크 안에서 자연스럽게 퍼질 수 있는 저널리즘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근데 이거 엄청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답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해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뉴스의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소개한 논문인데, 이게 한국의 학자들이 쓴 논문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인영 파크 앤 대호 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대호 박인영 박사 두 분이 Understanding News Sharing Across Different Platforms, the Effects of Newsworthiness and Gratifications from News Sharing. 사람들이 뉴스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논문을 2020년에 쓰셨는데 그거를 요약을 해줬어요. 근데 이 논문에서 뉴스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요소를 두 가지로 정의한대요. 하나는 사회적인 중요성. 뉴스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서 뉴스 가치가 중요한가 아닌가 갈리고, 단 하나는 독자와의 연관성. 뉴스가 사용자에게 심리적, 문화적으로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이게 뉴스 가치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새롭다고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전에 뉴스 가치는 사회적 영향도가 크면 뉴스 가치가 크다. 이건 전통적인 언론에서 익히 알고 있는 뉴스 가치고, 지금도 거기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중요하다 판단하는 것이 뉴스의 만약에 방송이면은 첫 번째 순서로 가는 거고, 신문으로 치면 일면에 가는 거고, 인터넷 언론으로 치면 메인 페이지에 뜨는 거죠. 그게 이제 기존의 뉴스 가치였는데, 그것만으로는 뉴스 가치가 완성되지 않는다. 논문의 발견은. 뭐가 있어야 되냐. 독자에게 뉴스를 직접 소비하고 읽고 사용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삶의 심리적,
문화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도 뉴스 가치의 의미 요소이다. 그래서 그걸 좀 쉽게 말하면 사회적으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만나는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그 주제를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뉴스 가치가 높은지 낮은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뉴스인데 사람들이 토론은 안 하는 그런 뉴스 있잖아요. 많이 있겠죠, 예를 들면.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사례를 든 게 이탈리아의 디지털 미디어 윌 미디어라는 게 있대요. 근데 제가 웹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 이탈리어로 돼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유럽 사람이라서 레퍼런스가 유럽 언론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윌 미디어에 들어가면 홈페이지에 그 홈페이지를 방문한 사람들한테 이런 간단한 질문을 하는데 당신은 오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나요? 이렇게 질문을 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매일 만나는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하고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저널리즘이다. 이 사람의 결론은 그거예요. 근데 읽고 제가 이거 새로운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새로워서 이게 놀라운 게 아니라 알면서도 집중해서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을 쭉 정리해줘서 이 글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음 몫은 저의 것이겠죠. 내일 이제 출근을 해서 이제 제가 만들려고 하는 독립언론사의 그 기획안, 뭐 비전이 뭐고 미션이 뭐고 독자는 누구고 내가 무엇을 목표로 이것을 하는지 어떤 컨텐츠를 만들 것인지 무엇이 킬러 컨텐츠인지 이런 거를 세미나를 할 건데 그 자료를 제가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글을 토대로 고민과 생각을 많이 해본 다음에 한번 정리를 해서 프로그램 담당자님과 토론 방식으로 해요.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또 공유할 수 있는 때가 오면 또 공유하는 것이 재미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뉴스를 특히 이런 뭐 유튜브 같은 걸 본다고 했을 때 유튜브도 사실은 재밌으면 사람들한테 소개해주잖아요. 어떤 것이 재밌었는지. 재미를 떠나서 정보 가치가 있으면 새로우면 또 공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뉴스타파 그 펠로우십에 들어가기 전에 그 지원하는 과정에서 10명, 11명 정도를 만나가지고 그 심층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 목적은 사람들이 뉴스 소비를 어떻게 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기준을 여러 가지 잡을 수 있겠지만 저는 직업별로 나눠가지고 그 고용정보원, 한국고용정보원이 분류한 직업 체계에서 제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직업군 10가지를 나눠가지고 그 직업군마다 한 명씩 만나가지고 뉴스를 어떻게 보시는지, 어떤 뉴스를 흥미롭게 보시는지, 좋았다고 생각한 뉴스가 뭔지 이런 거를 인터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펠로우십 과정 중에도 이제 지원금을 주셔서 서베이를 할 수 있대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때 했던 질문을 다 뒤집어 엎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주변과 공유하는 뉴스가 무엇인지, 사람들 만나서 대화할 때 쓰이는 그 컨텐츠가 무엇인지, 어떤 뉴스를 공유하는지 그거를 중심으로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나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시면은 댓글을 남기기가 조금 그러시다. 그러면 저한테 제 이메일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요. 이메일을 주시면은 제가 만나서 인터뷰를 제가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뉴스를 보시는지, 특히 저는 아시아 지역을 취재하는 사람이니까 아시아 지역에 관련된 뉴스의 소요가 진짜 있는지, 만약에 보신다면 어떤 뉴스 보시는지, 뉴스라고 말하면 부담스러우면 아시아에 대해서 어떤 그 영상이나 글을 보시는지, 블로그가 됐든 유튜브가 됐든
아니면은 뭐 틱톡이나 쇼츠나 뭐가 됐든 간에 아시아와 관련된 뭘 그 소비를 하고 계신지 저는 알고 싶어요. 그게 제가 살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오늘 조금 긴데요. 오늘 그런 내용을 생각과 제가 인상적이라고 생각한 글을 공유해보고 싶었고, 저는 지금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거를 이 글을 통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발전된 생각을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